더 이상 미국이 소련도 없는데 왜 굳이 이 바다를 지키면서 자유무역 시스템을 해야 되느냐. 제가 약간 이걸 보고 섬뜩했던 게 반도체만 만약에 자급이 되는 순간 그때는 진짜 셧다운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난 50년 동안 많은 무역 중심으로 성장했던 이 나라들은 되게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서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이런 뜻입니다. 영어 제목이 Disunited Nations예요. 세계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전 지구가 거의 하나의 나라처럼 자유무역을 하다가 이게 이제 쪼개지기 시작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되게 섬뜩합니다. 저는 사실 남년특집급으로 거의 이걸 읽었어요. 빨간 줄 이렇게 많이 치면서 읽은 책도 드문 것 같아요. 사방의 별표거든요. 일단 아셔야 되는 거는 5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요. 상당히 이제 미국 전략가 중심,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피터 자이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이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학을 보는 그런 분이거든요. 제가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일면 너무 미국 중심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5년 전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뭐 중국은 다 분열되는 거가 자명하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중국은 분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이걸 신뢰할 수 있는지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해양무역이 자유롭게 되는 질서, 이 질서 덕분에 컨테이너 화물선이 등장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미국이 순찰을 도는 바닷길이 만들어진 질서예요.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죠. 그리고 대항해의 시대가 열린 다음부터는 이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해적들이 되게 많았죠. 그 해적들이 많은 바다에 무역이 자유롭게 되게 된 이유는 결국엔 미국 해군, 네이비가 이거를 다 컨트롤하고 순찰을 돌기 때문이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그전에는 막 자유진영과 나치와 대항을 해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을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이기고 난 직후에는 딱 눈치를 보니까 소련이 너무 뜬 거예요. 전쟁을 보시면은 독일이 사실은 프랑스나 영국에서 피해를 입은 사상자 숫자보다 소련이랑 전쟁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이길 수 있는데 큰 축을 담당했던 게 소련입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불안했던 거죠. 이 소련이 너무나 견제를 해야 된 세력이라고 알았고, 그래서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재미난 게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동맹국가가 필요할 때 너가 위험할 때 언제든지 네 편이 돼서 싸워줄 테니까 너는 내 편이 되어줘, 이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딱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한국전쟁이었다고 해요. 이 책에 의하면은 한국전쟁은 사실은 정말 참여하기 싫었는데 그때 만약에 한국전쟁을 자기네들이 안 들어갔으면은 그러면 더 많은 나라들이, 특히 유럽의 많은 나라들, 독일 같은 데나 이런 데가 다 소련으로 넘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일본도 넘어갈 수 있고, 자유진영을 자기 편으로 묶기 위해서 마샬 플랜을 해서 유럽도 돕고 한국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그런 걸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소련이 계속해서 팽창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도 했죠.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 걸 막으려고 시도를 했고, 근데 그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믿은 거예요. 아, 미국이 우리 자유진영 세계를 지키는 나라구나, 저쪽에 동맹을 하면 믿을만 하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뭘 했습니까? 독일과 일본의 제품을 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켜줬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되게 재미나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반대편에서 싸웠던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인데 미국이 그 이후에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두 나라가 제일 수출을 많이 해서 제일 돈을 번 거예요.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을 했느냐?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 전 단계에서의 기축통화는 뭐였냐면 영국의 파운드죠. 기축통화가 되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돈을 신뢰를 해야 돼요. 근데 신뢰를 하려면은 금이 있어야 됩니다. 영국이 엄청나게 금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금이 이 기축통화의 핵심이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은은 중국이 엄청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항상 무역 대금을 은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은의 엄청난 양이 중국에 있었고, 대신에 유럽 쪽 장악하고 있었던 영국은 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화폐의 기준으로 삼을까 할 때 은을 하면은 중국만 좋은 게 되는 거니까 이제 금으로 한 거죠. 그래서 금 본위의 어떤 화폐 시스템들이 만들어졌고 파운드가 그 역할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유럽이 초토화가 되니까 전쟁 무기가 필요하고, 그 전쟁 무기가 필요할 때 미국만 유일하게 돌아가는 공장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무기를 살 때 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금이 점차적으로 미국으로 넘어갔고, 금을 미국이 많이 갖게 되니까 달러가 안정적인 그런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전쟁이 딱 끝난 다음에 우리가 달러를 금으로 언제든지 바꿔줄 테니까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자. 그게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브레튼 우즈 호텔에 모여가지고 그런 담론을 나누고 의견 일치를 봤어요. 그런데 미국이 한국전쟁, 특히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써댄 거죠. 그러니까 찍어대고서 달러를 남발을 했어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금만큼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찍어내니까 프랑스 같은 데에서 야, 너 달러를 너무 많이 찍는 것 같아. 금을
다시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닉슨이 우리 배째라 우리 안 되겠다. 우리는 달러를 이제 앞으로 금으로 안 바꿔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힘이 없어지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해결한 게 얼마 전에 죽은 키신저라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국무장관 하시던 분이죠. 그분이 그냥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닉슨 시대 때 중국하고 미국이 외교를 할 수 있는 다리를 놓은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거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더 중요한 일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닉슨 때 그렇게 달러는 금으로 안 바꿔줄 거야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난리를 칠 때 이 사람이 CIA를 대동을 하고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갔대요. 사우디한테 가서 야 미군이 너를 다 지켜줄 테니까 대신에 앞으로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살 수 있게 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사우디에 항상 위협을 받는 중동 지역에 불안함이 있으니까 사우디는 군대도 없거든요. 이 책에서 나오는 게 재미난 게 그런 얘기를 해요. 사우디는 군인을 안 키운대요. 왜냐하면 쿠데타가 두려워서. 아주 확실한 왕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정을 하니까 언제든지 총을 쏠 수 있는 국민이 있으면은 자기가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어서 웬만해서는 군대를 안 키우고 다 외주를 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용병을 쓰는 쪽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방이 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랑스건 영국이건 캐나다건 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석유가 필요하고 그 나라들은 다 달러를 구해야지만이 석유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더 강한 그런 기축통화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페트로 달러죠. 그게 70년대 그때까지의 세팅이 되어 있는 경제 구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무역량이 늘어날수록 달러의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화폐를 찍어내면은 찍어내는 화폐가 해외로 나가서 다시 달러가 들어오면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달러를 어떻게 해외로 뿌리냐? 석유 살 때도 뿌리지만은 독일하고 일본 같은 그 제품들을 살 때 달러를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독일하고 일본 같은 나라들은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거예요. 그 달러를 돈 갖고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내 시장으로 안 들어오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가 지난 한 50년 정도를 되게 편안하게 미국이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면서 계속해서 물건을 사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된 겁니다. 미국은 그거였어요. 달러 기축통화를 쓰게 해주고 너희들은 자유무역을 해라. 근데 그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지금까지 됐던 거는 미국이 그때 함정이 한 500척 정도 있었대요. 500척과 영국한테 물려받은 많은 항구들이 전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군함들이 다 정박하고 수리하고 뭐 보급받고 하는 걸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요 도시마다 미군 기지를 세울 수도 있었고, 그래서 바다를 계속해서 순찰을 하면서 편안하게 무역선을 왔다 갔다 하게 해준 거예요.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을 개발도상국들한테 준 거죠. 그래서 덕분에 많은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석유를 사가지고 극동아시아까지 끌고 올 수도 있었고, 많은 컨테이너선들이 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 일본, 한국, 대만 같은 나라들이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 몇십 년 동안 누려왔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기축통화가 된 거에 대해서 우리도 혜택을 본 거죠. 자유무역하는 거를 내가 허락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돈 벌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너희 물건을 사줄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소비 시장을 이 사람들한테 열어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다 혜택을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선의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제국의 특징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그 나라의 재화를 빼앗아 갖고 오는 게 제국인데 미국은 특별하게도 제국 같은데 제국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자기 돈을 퍼주는 입장이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게 뭐냐면 91년도에 소련이 패망을 합니다. 소련이 패망을 하면은 더 이상 미국 입장에서는 독일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뒤를 봐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관성에 의해서 소련이 패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그 미국 대통령들이 한심하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자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인데 CIA 수장도 했었고 무슨 대사관도 지냈고 여러 가지 외교 문제에 통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이거를 조율을 잘해서 새로운 판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라크 전쟁을 했죠, 부시가. 그러고서 재선에 실패를 합니다. 전쟁하면 돈 쓰니까 경제 나빠지고 그때 클린턴이 바보야 경제야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나왔거든요. 경제를 살릴 수 있어야 돼. 그걸 통해서 부시가 재선이 안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버지 부시가 이 전 세계의 외교적인 것들을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클린턴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클린턴 시대는 뭐로 대변되느냐? 중국을 수출국가로 만들어진 장본인이 클린턴인 거예요.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죠.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중국이 수출국가가 되니까 우리는 몇십 년 동안 바로 옆에서 중간재를 생산해가지고 팔면서 엄청나게 벌었고 그거 덕분에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모든 시장들을 다 빼앗기고 있는 석유화학을 비롯해가지고 배터리,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빼앗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시작이 이제 클린턴 때부터인 거예요.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주고 중국은 또 엄청나게 국채를 사주고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가 된 건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국채를 사면은
국채에 대한 이자는 계속 내야 되는 거죠. 이자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달러를 많이 찍어낸 거예요. 피터 자이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미국이 소련도 없는데 왜 굳이 이 바다를 지키면서 자유무역 시스템을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무역을 통해서 제조업이 융성해지는 대표적으로 중국이죠. 그런 나라들을 키워주는 일을 우리가 도대체 왜 하느냐. 그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그 과정 중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해군력은 줄어들었어요. 500척 정도 되던 게 한 300척 정도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약해지고 반면에 중국은 어느 순간 미국의 국채를 안 사고 점점 팔아 제끼고 있고 그러면서 그 돈을 갖고서 1대1로라는 것도 하고 자기네들의 중국 해군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죠. 드론 항공모함도 만들고 뭐 야오닝호도 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해가지고 개조해가지고 쓰고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일단 남중국해부터 진출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나라 서해에도 양식장이라고 하는 어떤 시설물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바다로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논리의 비약이 아니어도 그 다음 수순이 뻔히 보인다. 미국은 혼란 자체를 수단으로 어쩌면 심지어 목표로 간주하기 시작하게 된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 본론인데 바닷길을 이 사람이 지키면은 과거에는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걸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의 적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업을 다시 자기한테 중심으로 가고 자유무역이 안전하게 되는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유조선이나 컨테이너 상선들이 해적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 해군이 지켜주는 그 시스템만 없애버리면은 지금의 경쟁 국가들은 다 초토화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중국. 미국은 계속해서 그거를 그만두려고 한다. 근데 지금 당장 그만두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반도체라든지 많은 제품들을 지금 수입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페르시아만에서 오는 석유 그거를 필요 없는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하겠어요? 계속해서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2000년대에 셰일 혁명이라고 생기잖아요. 셰일 가스 혁명. 그래서 미국이 과거에는 안반에 석유가 있긴 한데 엄청나게 작은 기포의 상태로 뿌려져 있던 건데 그걸 추출해내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원유를 추출할 수 있게 되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오일 쇼크 때나 이런 때만 보더라도 미국은 중동의 석유가 없으면은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중동 석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만에서부터 극동아시아까지 오는 석유 수송로를 미국이 지켜줄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나라 돈 써가면서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 좋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미국 내에서는. 근데 이 자유무역 시스템이 끊기게 되면은 제일 피해를 보는 게 1차적으로 석유겠지만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식량이래요. 이 책에서 지리적인 분석을 되게 많이 해요. 각 나라의 강과 산맥과 뭐 기후와 이런 걸 다 분석을 합니다. 지리학자 수준으로 다 분석을 하는데 브라질 같은 땅이 사실은 되게 척박하고 안 좋은 땅이래요. 농사 짓기에 별로 안 좋은. 석회를 엄청 뿌려야 되고 비료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몇십 년 동안 비료를 통해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을 농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땅에서 지어지는 농산물들 뭐 대두 같은 그런 콩 같은 것들은 다 중국으로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인구가 제가 학교 다닐 때 45억 명이었는데 지금 82억 명까지 늘었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2배 가까이 늘은 건데 식량난이 없이 움직이는 거는 그만큼 식량이 비료를 통해서 생산도 많이 됐지만 그게 이 자유무역 항로를 통해서 교류가 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미국이 순찰을 안 돌면은 그러면은 무역이 둔화되면서 제일 문제가 될 게 식량 때문에 문제가 될 거다. 이제 그게 엄청난 타격을 받을 나라가 이제 중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중 대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을 쭉 보다 보면은 그냥 간단해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자유무역에 비용이 더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게임이 끝나더라고요. 그냥 순찰 안 돌고 해적들 등장하게 하고 해적이 등장하면은 점점 무역선들의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보험료가 올라가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은 무역이 점점 떨어지면서 내수를 해결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내수를 해결하는 나라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도 자급이 되고 농업도 자급이 되고 이 두 가지가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석유 작업이 이제 됐고요. 농산물도 수출국가잖아요. 아직까지 없는 게 뭐예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공장?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를 계속 공장을 옮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TSMC 같은 것들. 제가 약간 이걸 보고 섬뜩했던 게 반도체만 만약에 자급이 되는 순간 그때는 진짜 셧다운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무역 중심으로 성장했던 지난 50년 동안 대표적인 게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이죠. 이 나라들은 되게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책에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나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미국이죠. 미국이 제조업이 강해지는 거가 가능할 거고 뉴욕이 이제 점점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한 나라가 어디냐? 반대로 얘기하면은 해외 수출에 의존이 적은 나라일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게 프랑스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은 타격을 제일 많이 받을 거다. 독일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러시아가 옆에 있는데 국경을 거의 맞대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보에도 이제 엄청나게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계속해서 나토가 다 커버를 했고 나토는 그냥 거의 미군이 가서 다 지켜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독일의 군대는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식물인간처럼 되어 있는 군대란 말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친환경으로 바꾼다고 막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한다 쓰고 원자력 발전소 없애고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이 피터 자이언 얘기는 진짜 멍청하다. 독일은 태양광 발전이 정말 안 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이 불가능한 나라고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 바람도 많이 안 분대요. 거기는 대평원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얘네들은 친환경으로 작업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독일은 몇십 년 동안 친환경을 했지만은 지금 석유의 의존도가 더 많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인플레이션이 안 생겼던 이유는 러시아로부터 값싼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했기 때문인데 러우 전쟁 때문에 이제는 그것도 못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안보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은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도 없고 러우 전쟁 터져서 천연가스 라인 노스톰인가 뭐 그 라인 끊었을 때 난방비가 제가 독일에서 계신 분한테 들어도 12배인가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나라는 이제 위기인 거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나토에서 미국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트럼프는.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러우 전쟁도 났고 등등 해서 이제는 자기네 GDP의 3% 정도는 국방비에 써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다 군대에 가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은 진짜 좋은 시절 끝났죠. 독일은. 그래서 독일은 피터 자이언 얘기로는 좀 어렵다. 대신에 해외 수출 제일 적게 한 나라가 프랑스래요. 프랑스가 약간 좀 독고다이가 있잖아요. 맨날 미국한테도 뻗팅기고 달러하고 금 안 바꿔준다고 했을 때 그 금 확인 좀 하자. 뭐 금 다시 갖고 와라. 이런 얘기 했던 것도 프랑스였고 미국이 원자폭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드골 대통령인가요?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네가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냐? 정말 위급한 시기 왔을 때는 나를 안 지켜줄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핵무기도 개발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간 독자 노선을 걸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농업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거기에 또. 그리고 이 서쪽으로는 스페인하고 국경을 갖고 있지만 거기는 산맥이 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쪽으로는 산맥이 막고 있죠. 그다음 북쪽으로 영국하고 바닷길이죠. 남쪽으로도 지중해가 있죠.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독일이 소련을 막아주고 있는 형세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국가 안보적으로도 되게 안정적이고 농업이 자립이 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자립을 하느냐? 중동의 엄청난 석유는 사실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으로 가는데 그 수출길이 막히면은 결국엔 얘네들은 석유를 팔 데가 유럽밖에 없어져요. 그러면은 프랑스는 편안하게 그 석유와 천연가스를 다 갖고 올 수 있다. 그래서 프랑스가 제일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지역의 맹주들이 하나씩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기분 나쁜 거는 아시아에서의 맹주는 일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본이 엄청나게 이 사람은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첫째 해군력을 갖고 있다. 해군력을 갖고서 미국하고 어쨌든 맞다이로 해군으로 전쟁을 했던 나라잖아요. 먼 길 1000km 바깥의 바다를 나가는 거는 완전히 얘기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바다의 파도가 다르잖아요. 그 위도마다. 그런 것들을 다 뚫고 가고 그 먼 바다를 보급선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거에 훈련되어 있는 해군을 가진 나라는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많은 무역의 안보라든지 이런 걸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뭘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거가 일본이 할 거기 때문에 일본이 그래도 이 동아시아에서 맹주로 떠오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동은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계속 싸우는데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패권 국가가 되느냐? 이 사람은 이란을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패권과는 아니지만은 이란은 전실이 페르시아잖아요. 지금은 호메이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 지도자가 정치를 하면서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나라가 됐지만은 예전에는 거기가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되게 독특한 나라예요, 여러분. 페르시아는 성경책을 보시면은 바사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 바사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도 다시 만들게 하고 뭐 등등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걸 뭐냐면은 최초의 제국이라고 하는 걸 정의 내리는 게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다른 나라 다민족으로 된 구성의 국가여야 되고 다문화를 인정하는 게 제국인 거예요. 근데 그거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사회동포주의, 그 나라 민족과 특성과 문화를 인정하고 다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로 유나이티드된 국가를 만드는 그게 페르시아 국가였거든요. 그런 되게 멋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지금은 되게 어떻게 보면 종교 원리주의자들의 나라처럼 이게 바뀐 거죠. 근데 뭐 지형이나 이런 것이 농업 엄청 어렵고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페르시아가 패권을 가졌던 건 뭐예요? 여러 가지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가 중간 기착지가 되는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일 유리한 바닷길을 통한 자유무역이 없어졌을 때
세계에 제일 무역상으로 돈을 벌 나라가 터키라고 하는 거예요. 터키가 오스만 제국이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나락으로 간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바닷길을 통해서 무역을 해서 실크로드가 소용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국과 유럽이 그렇게 무역을 할 때 어쨌든 이 오스만을 거쳐서 갔어야만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중개 무역으로 엄청난 이득을 봤을 거 아닙니까? 세금을 걷어내고 지중해하고 흑해 사이에 이스탄불이 있으면 그 앞에 해협이 하나 좁은 데가 지나가잖아요.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만 넘으면 그냥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중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 상인들이 바닷길을 통해서 도자기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삼각도에 의해서 새로운 루트가 생겨나니까 완전히 여기는 소외지가 된 거예요. 마치 예전에 강원도에 대관령 휴게소라고 있었어요. 동해를 갈 때 항상 대관령 휴게소로 넘어갔거든요. 엄청나게 거기가 번화하던 중심지였죠. 한계령 대관령 휴게소. 진짜 여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밑에 터널이 뚫렸거든요. 미시령 터널이라고. 미시령 터널이 뚫린 다음부터 아무도 대관령이나 한계령으로 안 넘어가요. 그러면 그 휴게소는 그냥 망한 거예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키라는 위치가 실크로드의 중간 기착지로서 엄청나게 중개무역에 각광받는 지역이었는데 대관령 휴게소였는데 바닷길을 통해서 가니까 여기는 완전 망했어요. 근데 바닷길이 이제 폐쇄가 되면은 다시 육로를 통해서 무역하는 게 활성화가 될 거고 그러면 제일 혜택을 보는 게 결국엔 터키 이스탄불 같은 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가 지금은 되게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쪽 중동 지역의 맹주로서 터키가 떠오를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사이는 좋잖아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터키가 여기를 장악하고 유럽 쪽은 프랑스가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쪽은 일본이 장악을 하고 이게 이제 피터 자이안이 바라보는 가까운 미래의 모습입니다. 한국이 되게 미래가 불투명한 것 중에 가장 큰 거를 인구로 얘기를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구 구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노령화가 빨리 진행이 돼서 근데 그나마 이제 프랑스가 되게 인구 구조가 괜찮고 미국이 제일 좋고 아르헨티나가 또 인구 구조가 괜찮대요. 아르헨티나도 이 남미에서는 되게 약간 떠오르는 국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는 정말 모든 조건이 막 식량할 수 있는 농지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안보적으로는 워낙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도 침공 안 하고 너무 좋은데 정치가 개판이어서 지금까지 이렇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 게 이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이 사실 제일 피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이런 피라미드는 아니고 약간 경제 생산 능력 20대부터 50대 정도 2049 그 정도 사람이 제일 많은 어느 정도 두툼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인구가 많고 위에 노령층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만들어진 생산을 얘네들한테 서포트를 하면 그 연금이죠. 그거를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생산자들이 소비를 제일 많이 하니까 소비 시장도 살아있는데 이게 이제 노령화가 되면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노인분들은 소비를 하지 않아서 소비 시장이 없어지는 거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 좁아진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젊은 층들이 이 위에 노인들을 다 연금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실 연금 제도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돌려막기거든요.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매겨 살리는 그 시스템인데 이제 그게 사실은 노령화가 되면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이어서 그나마 지난 몇십 년 동안 그게 워킹했던 이유는 세계대전 이후에 지난 100년 동안 백신도 개발되고 의료 시스템도 점점 좋아지고 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늘어났잖아요. 인구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식량 보급도 훨씬 더 원활해졌고 그랬기 때문에 젊은 세대 생산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인구 구조였지만은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이의 출산율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공간이 좁은 공간에서 살게 되면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 그건 인간의 본능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도시화가 되는 순간 출산율이 막 2명 이하로 떨어지는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한국이 제일 심하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넓은 땅에서 넓은 서버번에서 애를 키우니까 뭐 3명도 낳기도 하고 그 이민자들도 되게 많고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공장 옮기라고 할 때 나이 많은 기술자들은 보내지 말라고 한대요. 젊은 애들을 보내라고. 그러니까 젊고 의욕적이고 어떤 노조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좋은 젊은 인력들을 끌고 올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유무역의 혜택을 본 거는 1970년대부터죠. 70년대부터 지난 50년 정도 수출과 무역을 통해서 성장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그러한 세계 정세의 변화고요. 이게 비록 5년 전에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은 이때 얘기했던 것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책이어서 셜록 현존에서 다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피터 자이안이 쓴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